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요즘 페이스북을 보니까 공범자들, 이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다니고 있어요. 발바닥에 땀은 안 나고 솔직히 손가락에만 조금 땀이 고이죠. 아, 그래요? 제가 뭐 어디 뛰어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또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 극장 오늘 매진시키자. 뭐 이런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시만 드리면, 제가 이제 영화 관련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늘 매주 개봉 영화를 한두 개씩 놓고 스크린을 몇 개 잡았는데 이게 흥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지금 한 거의 1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맨 첫날 잡은 스크린이 공범자들이 186개였어요. 그리고 첫 주말에 가장 많이 잡았을 때가 206개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200개 정도 스크린을 잡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되게 안 좋은 시간대에 많이 잡혔거든요. 한낮이라든지 아니면 조조 또 저녁 완전 늦게 뭐 이런 시간에 주로 이제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범자들을 보고 싶어도 사실 가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많지 않아서 근데 그런 걸 결정하는 권한이 전부 다 극장한테 있기 때문에 개봉하고 며칠 상간에 붐이 조금 일어서 야 여기 장사가 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돼야 좋은 시간으로도 배치하고 스크린 수도 늘리고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사비를 들여서 한 20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가 목동이니까 이제 목동 메가박스라도 어떻게 한번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개봉날인데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매진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봐라. 이제 그 다음 날도 그럼 어디를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익명의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이신데 본인 이름도 밝히지 말고 본인이 사는 지역도 밝히지 말고 그냥 공범자들을 잘 볼 수 있게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지역에 사시는 그냥 평범한 주부신데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야. 그래서 이걸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든 공범자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막막한 거죠. 그래서 또 멤버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그러면 몰려가가지고 매진을 좀 시키고 예약한 표들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자. 그래서 뭐 주변에 부모님한테도 선물해드리고 뭐 친구들한테도 선물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될 만한 사람들 말고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차곡차곡 한 4개 매진시켰고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MBC도 KBS도 아닌 SBS 출신의 김프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매진시켜야 한다. 이 사명감에 불타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언론고시를 한참 준비하고 시험을 볼 때만 해도 모든 언론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1순위가 사실은 MBC였어요. 그때만 이제 한참 주가를 뭐 올리고 있을 때니까요. 근데 제가 MBC 시험을 보고 있는 중간에 SBS 이제 합격 발표를 받고는 모험을 할 수는 없어서 나이가 조금 늦지막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SBS를 갔는데 늘 마음 한편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었죠. 근데 세상이 MB 정권 들어서고 어쩌고 이제 바뀌면서 MBC, KBS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SBS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좋은 기사도 많이 쓰고 뭐 전혀 그런 제약 없이 이제 기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저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뭐 동료들 그리고 뭐 선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 귀양 가거나 아니면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실 부채감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언론인도 아니고 기자를 그만둔 상황이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쨌든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지금 뭐 제가 뭐 다른 거를 할 수는 없고 공범자들이 이게 사실은 그냥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뭐 PD수첩 이런 데서 방송을 해서 몇백만 명씩 봐야 정상인 건데 TV에서 어디서 틀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스크린에다 걸었는데 이게 뭐 극장에서 잘 받아줄 리도 없고 극장 가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테니 예. 야, 이게 너무 코미디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 차거든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그냥 하고 있는 방송들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흥행을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그냥 제 개인적인 뭐 부채의식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착해서 하는 거다. 아, 요약을 잘해. 일단 야말을 잘 잡아요. 예, 그래요.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굳이 제 입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우리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장겸 사장 지금 특별 근로 감독을 받았고요. 김장겸 사장만이 아니죠. 그 체제가 특별 근로 감독을 받았는데 지금 뭐 관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빼박이다.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은 노동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걸린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명백한 사실도 좀 많고 지금 뭐 회사 자체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M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도 잘 나고 좋았던 회사였는데 예. MB 정권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시청률도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예. 뭐 뉴스 시청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회사적으로도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이라든지 사업적인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그 와중에서 그렇게 회사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못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거라든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을 뭐 해고시켰던 거라든지 인사 조치를 부당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널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법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노조법상 해당이 되는 게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이게 제대로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이 된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통계를 좀 보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가서 처분을 받은 사용자라 그러죠. 보통 이제 회사의 높은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거든요. 5,7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5,700명이 검찰로 가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검찰이 보고 이건 진짜로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처벌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넘긴 사람이 한 5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기소율이. 근데 일반 형사사건은 구속률만 하더라도 1.3% 뭐 이 정도 되고, 기소율도 한 45% 정도 되니까 어지간하면 검찰에 왔다가 한 절반 정도는 기소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한 10분의 1 정도인데다가, 구속률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훨씬 가볍게 지금 처벌을 받아온 것이 기조여서, 물론 이게 2010년부터 통계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하거든요. 2010년이면은 MB 정부 때도 그렇죠. 네. 포함되네요. 네, MB 정부 이후 뭐 박근혜 정권 내내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두 정부에서 이제 뭐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예. 이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사실 있기는 좀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기조가 바뀐 거는 사실이고요.
노동자들에 대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겠다라는 기조가 분명히 있는 데다가 또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이 너무 망가졌으니까 공정한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상으로는 이런 상황이기는 해도 그래도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그 주변에 이제 있는 여태까지 MBC 경영진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부터 MB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나가서조차 MBC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터고요. 또 정부가 말하자면 MBC를 핸들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MBC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명하게 수사하게 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갑자기 KBS를 핸들링했던 MB처럼 사장을 내쫓고 뭐 이사를 억지로 강제로 교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론사에 뭔가 사법적으로 범법 행위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단도리 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징역 2년 이하,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인 규정 자체가 너무 낮다.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 자체를 5년 이하 이렇게 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책무고 이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태까지 뭐 지난 10년 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씨가 먹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조가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지만 지금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MBC 경영진이 잘못해왔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뭐 특별히 뭐 관리를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법대로 지금 정해져 있는 원칙대로만 처리를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통상 그냥 벌금만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센 처벌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보수 언론이나 뭐 다른 이런 쪽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무슨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호도하거나 여론전을 펼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봐요. 지금도 벌써 무슨 방송장악 저지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택도 아니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쟤들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무시를 당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의 내용들을 맥락을 쭉 꿰고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려면 사실 왜 MBC가 파업을 했었는지, 왜 KBS가 파업을 했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고초를 겪었는지, 이거를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언론사 내부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조금 알 수 있으려면 공범자들 뭐 이런 영화들이 그들이 없는 7년 뭐 이런 언론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좀 회자가 돼서 많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뭐 이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청계광장에서 또 뭐 집회도 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에 좀 자발적인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셔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야 저쪽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언론 탄압이니 방송 장악이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헛소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뻘쭘해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의 건강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검증을 해서 만약에 심대하게 위태롭다. 조직이 붕괴될 조짐에 놓였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방송문화진흥회에 현재 MBC의 상황이 대단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면은 뭐 그렇게 해서 김장겸 날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얼른 공영방송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야 뭐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항상 정부 여당, 재벌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한 기사들을 쓰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어느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든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MBC, KBS에서 권력을 가지고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뭐 방송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엄마께서 무려 11장이나 티켓을 구매하셔가지고 매진 행렬에 또 합류해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또 통 크게 말씀을 또 실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드립니다. 네 출연료에서 깐 건데? 네, 미처 그건 생각을 못했네. 아니, 네가 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네 출연료에서 깠어요. 예. 뭐 괜찮습니다. 예. 네, 뭐 그래도 알겠습니다. 통이 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김프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예, 김프로한테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담이었고, 일단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대폭 개편이 돼서 직접 김장겸을 날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금 부당노동행위 건과 관련해서 봐주지 않고 제대로 단돌이 치면은 또 그렇게 해서 김장겸을 날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겸 날리는 방법은 적법한 절차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장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와 함께 불이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 공범들이죠. 공범들. 공범자들의 종범자들. 네, 이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서 속히 광명한 세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금 뭐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 대법관 이분이 거론됐었는데 다른 분이 됐어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직행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됐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지금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김명수 판사 상당히 진보적인 판사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진보적인 그런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냈기 때문에 언론에게도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법원 내 진보 인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연수원 2기인데. 그래요? 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밑에거든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지금 봐야 되죠. 그래요. 아니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인사라든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예. 사법부의 대표인 자리이니까
여기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뭐 인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전 정권들의 코드가 맞는 것 같은 판결들은 상당히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게 자연스럽게 봐야 될 겁니다. 지난 정부가 뭐 정말 역대급 쓰레기다 보니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성향이 곧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말을 안 듣는 판결을 기분 나쁘게 내는 그런 판사들은 또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사를 왜 안 한 것이냐.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었다는 컴퓨터를 그러면 복원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자. 예. 라고 법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84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고 대법원장한테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한 달 남았거든요, 임기가. 예. 따로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인천지법의 한 판사 같은 경우는 단식 중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위야무야 있다가 퇴임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발탁을 한 것 자체가 희망이 좀 없다고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에 진보적인 판사들이 만든 이제 연구단체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예. 일종의 판사들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학회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번에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이 스터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학회에서 있었던 세미나 내지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막 일을 벌이다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뭐며 이런 것들이 다 터져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그리고 대법원의 분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은 분이어서 대법원을 뿌리부터 뭔가 하여튼 제대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자정작용을 대법관들이 또 대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법원장한테 말미를 주고 시간을 주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사들이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도 하고 책임 있는 결과도 내놓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예. 그런 걸 거의 지금 그냥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거의 밑에 있던 사람만 하나마나한 징계를 주면서 그냥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 스스로 뭔가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스스로 다잡고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먹히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이고 굉장히 법원 내에서도 진보 인사로 꼽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한 것이어서 하여튼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법원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인준 절차를 거치면 법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개혁에 또 선두에 서지 않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좀 싶기는 한데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큰 축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는 건데 예.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 대법원장인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행정부하고 전혀 별개로 따로 이렇게 서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률가의 원칙 그리고 양심 이런 거를 토대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법원이 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굉장히 실망스럽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뜯어고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법원이 원래 명시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김프로는 다시 저 팟캐스트 학원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관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한번 성실한 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 나빠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굽힐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뭐 임명제청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허물 수 없습니다. 아이, 그걸 누가 모르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 양승태의 판사 블랙리스트 이거 그냥 넘어가? 눈 감고 그냥 지워버려? 과거지사로 그냥 덮어버려?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새로 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작업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걸 얘기해야지. 무슨 법원과 행정부는 또 입법부는 다르다. 이런 얘기는 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뭔가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뭐 지금처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야 이전에 있는 거 다 조사해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법률가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퇴임을 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구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단식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양심과 그 정도의 상식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 이런 것을 보니까 되게 씁쓸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요. 법원 전반에 여러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는 과제가 김명수 후보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노선을 걸어온 대표적인 법률가라는 점, 이 점이 이제 하급심에 미치는 여파 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불이익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그럼요. 그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윗분들의 뜻을 거슬렀을 때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면 상급심에서 내린 판결하고 내가 다른 판결을 했을 때 쫄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80%에 가까운 판사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윗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보수적인 생각과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법원의 기조였기 때문에 진보적인 법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그리고 법원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수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느꼈던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상화되거나 지금까지 약간 답답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판결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반대를 조직적으로 심하게 할 거거든요. 반대를 그러면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기는 합니다. 참 이럴 때마다 의석수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고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겠죠. 바른정당 역시 그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들은 의석수 다 합쳐도 130석 안팎인데 국민의당의 또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 명분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들이 모를 리 없고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본인들이 뭔가 반대할 명분이 좀 없거든요. 당연히 진보적인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환영을 해야 맞는데 근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국민의당을 봤다가 큰 코를 다친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 상황도 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해악이 될 텐데 그거를 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워낙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가 어긋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김명수 후보자의 성향, 이념을 갖고 엄청나게 트집 잡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김명수 후보자가 이 같은 그릇된 공세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야, 이게 사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법부 전체가 정말 엄청난 대지진을 만난 듯한 그런 충격파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권법 연구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인권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많은 것의 변화를 예고할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요. 자, 김명수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인데 이분이 춘천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서울에 대법원에 와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단 말이죠. 첫날 행보도 상당히 주목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국회 인준 절차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이게 파격적인 인사이니만큼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마를 시키려고 이제 야당이 노력을 하겠죠. 뭐 대표적인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이제 총평을 하자 그러면 참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김용민 씨가 저한테 맨날 하라는 거 있잖아요. 네. 누구누구 개새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심으로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서서히 물들고 있어요. 서서히 물들고 있어. 근데 차마 제가 이 품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마을 같은 수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우리 김프로가 씨발 족같다 이 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 반발을 세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내세웠거든요. 예,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제가 반박을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오늘 무척 기대가 되는데 지금 야당은 거의 관성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 뭘 해도 비난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 사안만큼은 굉장한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본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고 나름대로 이념적인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법원에 있다는 그런 안심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언론과 법원만큼은 누가 이렇게 대놓고 지적해가지고 막 잡들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론과 법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비겁하면 그 사회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데 언론과 법원이 꽤 한 몫을 크게 담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에 제 역할만 담당하니까 진보적으로 갈 것도 없어요. 뭐 굉장히 개혁적인 판결을 하고 뭐 이렇게 갈 것도 없이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보수 세력,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뭐 야당 세력들은 아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예요. 본인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관성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냥 뭐 흠집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는 진심 어리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된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절박감이 묻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 그냥 정말 법이 정한 대로 절차가 정한 대로 처벌을 막 받게 된다 그러면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정무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만약에 딱딱바리처럼 막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큰일 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는 꿀리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강하게 반발할 텐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 가지 논리를 댔어요. 제가 이 세 가지 논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의 정치 코드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니네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계속 말이 헛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문이 막힐 수 있도록 좀 깨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 논리적인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김 후보자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다가 반박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전제에 두고 있냐면 지금이 정상이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정상인데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색이 짙게 깔려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라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뭐 행정처라든지 이렇게 윗분들의 심기를 거스렸을 때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라고 이제 전체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상급심,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윗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판단한 판결이 내가 그것과 반대되는 판결을 했을 때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80% 넘는 판사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을 상당 부분 하고 있고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사법기관으로서 그냥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지금이 정상인데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법부가 망가진다가 아니고 지금이 이미 정치적으로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를 얘기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틀린 말이라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면서 지금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고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사법 권력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권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진보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칠 수 있도록 지금 이거를 바꾸고 있다. 라면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지금 맹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냐면 어떤 것을 장악한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기다가 꾸겨 넣는 것이 장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져다가 집어넣어놓고 막 이렇게 우기는 것이 장악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는 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이며 차관이며 비서관이며 수석이며 비서실장이며 집어넣어놨다가 지금 그 사람들 다 감옥 가 있어요.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건 이런 걸 장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리에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 사익을 챙기도록 내두는 것이 장악이지 어떤 것이 장악이냐? 그럼 그 장악을 누가 했느냐? 자유한국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MBC만 보더라도 시청률이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지금 바닥이 났죠? 예. 그러니까 그냥 결과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수치로도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이 속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해고하고 이유도 없이 해고하고 그리고 막 부당한 전보를 하고 막 이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KBS와 IT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권력을 그러면 누가 장악을 했었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누가 갖다 꽂았냐? 이거 다 지난번에 여당에서 힘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이제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정치 권력도 장악했다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도 맞이했고 방송도 장악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엉망을 만들었다가 이제 추한 몰골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예로 들면서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게 사법 구태타다라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는 단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후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군대식으로 치면 별 2개인 소장이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원칙도 없고 뭐도 없고 절차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되냐면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관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가 되려면 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해서 뽑게 돼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을 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여기에 있었던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를 했던 사람 예. 근데 나이는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뭐 국공영 기업체, 정부 투자기관, 뭐 기타 법인 이런 데서 법률 관련된 사무에 종사를 한 사람, 그리고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이는 40세 이상 되면 누구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별 2개 단 사람이 참모총장 됐다고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행상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예. 미국에서는요. 백인들만 대법관을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예.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생겨난 다음에 뭐 대법관 대법원장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흑인들도 다 노예고 이랬으니까 백인들만 있었잖아요. 관행상.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뭐 흑인들이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고 어쩌고 했어도 관행상 법원에서는 대법관, 대법원장은 백인들만 했으니까 이거 관행을 뒤집으면 쿠데타지. 그러면 흑인도 나오면 안 되고 여성도 나오면 안 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근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관행은 지켜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까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저 컴퓨터 안에 있었다라는 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컴퓨터를 조사해보자라고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한 80% 넘게가 컴퓨터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 행정처가 조사 안 했어요, 컴퓨터를. 지목이 됐던 컴퓨터를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판사들이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기저기 아고라에서 청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그런 파일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대법원장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퇴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행정처에 있는 고등부장 이상인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것인가? 상식적인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격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예, 예. 뭐가 문제예요? 또 게다가 후배 법관들에게 인정받고요. 그리고 판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도덕한 일이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법관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자격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물어가지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공론화하고 야,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히는 게 맞느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아니면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법이 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청문회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냥 지명하고 임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쿠데타니 뭐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느니 사법부가 지금 지극히 정상인데 이걸 뭐 정치화하려고 한다느니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뭐 합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정말로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면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돼요. 예, 예, 예.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아니요. 뭐 한마디 버릴 말이 없어요. 모처럼. 예. 예. 이게 이제 관행을 자꾸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그 김명수 후보자의 뭐 정치적 편향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합니까? 이 지금 새누리당 정부야말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자기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축출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고립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래놓고는 무슨 아무래도 김프로 진단대로 저 사람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법부를 이끌면 우리는 큰일 나는데 온갖 반칙과 특혜에 길들여지고 그런 체제에서만 살아왔던 보수에게 있어서 이런 사법부 환경은 결코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던지는 마치 예능에서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당대표께서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지금 많다고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 성원종 리스트에 나와가지고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 이 내용으로 지금 1심에서는 문제가 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 파기환송이라도 되고 여기서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게다가 검찰총장은 바로 문무일. 본인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문무일 씨 아닙니까? 홍준표 씨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을 원래대로는 해야 되거든요. 6개월 이내에 모든 재판이 진행되고 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예. 여태까지 뭐 조금 마특치 않은 그리고 좀 꺼림직한 이런 정치권과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은 그냥 한없이 유야무야 원세훈 씨가 지금 5년째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이걸 만약에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보수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라서 예.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다 뭐 사법 권력을 장악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려면 지금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바로 줬다거나 예, 예, 예. 15년이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김용민 씨를 무슨 대법관으로 앉힌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사법 구태타죠. 그리고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 맞는데 아니 그냥 원칙대로 봐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리고 고등부장 이상이면 차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단 고등부장에 임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찐개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안에서 물론 뭐 법원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네 못 받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일단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면 예, 예.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 자체는 그냥 후달려서 지금 하는 얘기일 뿐이지 예, 예.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 정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우리 사법부가 발칵 뒤집히겠군요. 뭐 아마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대법원장이 휘두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왕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태까지 지적하고 말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분할하고 나누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대법원장이 아닌 것이 되면 그것은 누구한테 이득이냐 그러면 권력을 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리한 일이 되고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일이 되거든요. 예, 예, 예. 큰 틀에서 따져본다 그러면 상당수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일부 권력을 쥐고 그걸 막 휘둘릴 수 있는 왜냐면 대법원장이 무소불위에 막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 그거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권력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시죠 라고 담합을 했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니 근데 그거는 대법원장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고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국민들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속이 굉장히 탈 거예요. 똥줄이 타고 막 그럴 텐데 그럴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 예. 굉장히 많은 정치권 내에서도 원칙대로 재판을 막 이렇게 시작함에 따라 가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보수층에서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그게 단순히 뭐 진보가 집권을 오래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뭐 야료를 쓰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 재판을 막 진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법대로만 하면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정도로 점잖게 비판하고 반발하고 끝나지 않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외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럴 정도의 양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흠결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로 성과 중에 하나로 공 중에 하나로 나중에 가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예. 사법부의 김용민이겠군요. 이 흠결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